보안사 군인이 넥타이 메고 왔겠어? 군복 입고 권총 차고 왔지. 그래서 이제 기사 하나하나 검열해서 이건 내지 마라. 그러면 이거 안 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해드릴게 없애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 않을 때 출발 안 했으니까. 아니, 너무 황당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핸들이 안 되면 차는 핸들이 돼야죠. 전기통신사업법의 N번방 방지법 외에도 통신료 인상한다는 내용 들어갔다는 기사인데 왜 제목을 이따구로 쓰냐 진짜. 가자.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고 고구마만 주는 본격 KBS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진짜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얘네 방송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이미 누르신 분은 또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누구시죠? 네,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바라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누구시죠? 무슨 컨셉이야? 진짜. 뭐야? 뭐 무슨 컨셉이야? 저 세상 컨셉. 저세상 컨셉. 네 다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박은진 작가입니다. 네 다음. 네, 목미 얼더미 오규정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오규정 기자가 이제 앞으로 팩트 체크에 불화살을 쏠 수 없다는 이런. 팔꿈치 부상이에요? 허리 부상, 허리 부상. 아 여기 보통 이거 여기니까 여기니까. 엘보 본다고. 그렇구나. 엘보. 엘보 부상이어서 그러냐. 자 본인이 설명해 주시죠. 아,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제가- 중에 유일하게 혼자만 인사이동이 인사발령. 있어가지고 네, 제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서로 가게 됐죠? 산업과학부, 뭐 하는 부서죠? 재계, 뭐 재벌 기업들 그리고 노동 음. 쪽에 출입하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과학 기술 담당하는 쪽이 있고 뭐 통신 IT 기업들 담당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서입니다. 네. KT랑 SK 조지러 가는. 아, 그쵸, KT, SK 그쵸. 관계자분들 이거 되게 좋아하시네. 네. 아 그래? 네. KT SK. U 플러스 빼놓지 말고. 아 맞다 그것도 있었죠. 벨벳 조지러 갑니다. 벨벳 딱 기다려. 그렇습니다. 그 뭐 앞으로 그러면 뭐 팩트 체크 쪽보다는 이제 과학 쪽 그쵸. 애플 출입해 애플. 애플 애플? 네, 그렇게 되죠. 팀쿡 인터뷰하고 이제 그러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 아 유튜브도 출입 청하 그러면? 네. 아. 왜? 왜? 이 유튜브 반응 쪽 뭐? 분들한테 우리 방송 좀 이렇게 옆에 좀 많이 좀 띄워달라고 추천 영상으로 많이 띄워달라고. 아, 그분들이 권한이 있어요? 없겠지. 알고리즘. 아마 하면 이제 그거 알고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네.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팩트 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용병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자리 위협받는 건가요? 뭐 본인이 가놓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자리가 나가진 없잖아. 않았잖아. 그치. 다른 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한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코너 묻힌 뉴스 브리핑. 브리핑!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묻힌 뉴스 우리 정렬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뉴스인가요? 5.18 당일에 좀 뒤에 나갔지만 성남 민심에 불탄 KBS 계속된 반성의 노력이란 제목의 이세준 기자 리포트였습니다. 5.18 뭐 내용 다 이제 당시 정황들 많이들 아실 텐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KBS 불 탔잖아요. 이 시민군이 광주 KBS에 KBS. 광주 KBS에 불을 질렀죠. 거기에 대한 사과, 반성을 담은 리포트를 우리가 5월 18일에 했어요. 저희 양승동 사장의 사과 인터뷰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KBS 안에서 좀 진실을 전하려다 해직됐던 분에 대한 얘기도 짧게 나갔고 당시 KBS 내부는 어땠을까?
대부분이 침묵하던 가운데 그나마 실제 모습에 가까운 뉴스를 내보냈던 한 기자는 얼마 뒤 해직됐습니다. 보안사령부의 KBS 담당자가 군복 입고 권총 차고 보도본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즉결 처분한다는 겸사의 포고령이 있었어요. 이제 그 취재 후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기사도 디지털에서는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KBS가 뭐 사과해야 될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일단 가장 큰 과오 중에 하나 그리고 특히 이제 5.18을 맞아서 이런 반성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이버에 ANJW님이 언론사의 좋은 자기 고백 기사입니다. 온통 자극적인 영상만 보여주면서 5.18 민주운동 하신 분들을 폭도로 몰아간 게 아주 오래전이죠. 하지만 어른분들은 당시에 그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기 네이버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보세요. 이 반성을 담은 언론의 용기 있는 보도가 5.18에 대한 그릇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씻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5.18 관련 보도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셨어요. 클리앙의 호시탐탐님이 드디어 전두환 씨라고 칭하는군요. 9시 뉴스 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만 해도 5.18 연속 보도하면서 꼬박꼬박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늘은 전두환 씨로 통일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관련 보도와 기획이 많았던 적이 있나 싶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덕분이라는 생각 들고 그만큼 KBS가 기회주의적인 것 같아 괘씸하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전두환 씨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혼용해서 쓰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래요? 네, 저도 예전에 전 원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댓글로 욕 엄청 먹었어요. 저희가 이거를 혼용해서 쓰다가 얼마 전에 C로 하자는 그 보도본부 내부의 어떤 그 아니 합의가 근데 있었던 저기 전 걸로. 대통령이라고 한 거는 실수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그 전두환은 C, 노태우도 C라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 씨라고는 또 기사에서 잘 안 쓰잖아요. 확정 판결이 안 나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탄핵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탄핵은 끝났는데 이제 네. 이게 아마 우리가 그 정한 게 아마 그 법원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고 예우가 박탈되고 예우가 박탈되면 탄핵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어고 할 거야. 아 박근혜 씨라고 네. 그럼 박근혜 씨라고 해야지 그러면 근데 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쓰잖아요. 너무 아직-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우리도- 통일이 안 돼 있다니까요. 언론사들도. 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지 뭐 MBC는 이번에 그냥 전두환이라고 하더라라든지. 아니 그게 보고 그냥 들려. 딱 거슬려. 아니 근데 그 정연욱 그 앵커는 뉴스에서 전두환 일당이라 그랬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17일, 내일은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전두환 일당에 외롭게 맞섰던 그날의 투쟁은 이제 우리 현대사의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됐지만 반면에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심을 싣기도 했습니다. 오늘 9시 뉴스 5.18과 개헌에 관한 문 대통령의 언급부터 전해드립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우리 전두환 일당이라 사람들 보고 오씨 뭐 KBS 맞아. 아니 그 일당이라 그래 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하는 게 괘씸해서 약간 작정하고 쓰신 건가 보네요. 신군부니까 전두환 일단이죠. 그렇죠. 그 전두환과 아이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전두환의 멤버스 이럴 수 없으니까 전두환 일당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당연히 전두환 씨라고 호칭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내부 어떤 그 규정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 관련된 거라면 당연히 박근혜도 박근혜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박근혜 C로. 박근혜 씨로 박근혜 일당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박근혜 일당은 누구예요? 김기춘, 조윤선. 그렇지. 그런 멤버들인 거죠. 여당 눈치를 이제야 좀 봐서 여당 눈치 쓰라고 보냐. 하냐. 예, 그래서 괘씸하다 이런 말씀인데 당연히 그 전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혼용하고 있었다는 걸 전 지금 알았네요. 내가 볼 때는 실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두환 씨로 전 대통령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전 대통령.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일당 가능하면 일당으로 하고. 자, 그래서 근데 전 이거 몰랐는데 당시 해직 기자가 계셨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 KBS는 저는 해직 기자면 뭐 동아일보나 뭐 그런 데만 계신 줄 알았는데 당시에 편집부 차장이었던 장두원 전 KBS 기자가
죽고 싶으면 보도하라 이렇게 협박을 받았는데도 5.18 당시 광주의 실상을 보도했죠. 자, 멋있다. 네, 우리 다음 댓글 우리 김동수 기자 읽어주세요. 다음에 미확인 비행물체님께서 이 기자 정말 대단한 용기로다. 나 6070 늙은이고 그 당시 광주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산골짜기에 있었어도 생명의 위협이 감지될 정도였다. 군복 색깔만 봐도 경기할 정도였는데 지금도 나는 그 당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렇게 댓글도 마음대로 쓰고 비판도 하는 세상을 맞이했다는 걸 젊은이들이 꼭 알아주시길 바란다. 네. 전 이거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그 취재한 기자도 몰랐대요. 특히나 우리 회사에서 이거 자. 왜 우리가 아직까지 몰랐지? 근데 한번 우리 한번 물어보자. 그거 알죠 다. 그 전남매일 기자들이 1980년 5월 27일에 붓을 놓는다 뭐.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이 끌려가 죽어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 이렇게. 그때 광주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옥상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계엄군이 물론 사람 안 일어난 죽이고 일이지만. 총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그거를 두 눈으로 봤는데 그걸 보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하지 않았을까? 전 조심스럽지만은 그냥 우리였으면 했을 것 같아.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상상도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제가 상황이 살면서 어려워. 총하고 칼을 앞에서 이렇게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공포를 저희는 그냥 간접적으로 비디오 같은 매체로 정도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이니까 아 지금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해도 실제로 보면은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기사 쓰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뭐 어떡할? 기사를 쓰면은 그렇게 아니 그런 상황이었잖아. 죽을 수도 있다고 느끼. 진짜 어려운.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유튜브도 있고 뭐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KBS도 이 실상을 가리고 뭐 다 가렸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 앞에 우리 사과 리포트에 이제 당시에 뉴스가 나와요. 녹취가 KBS가 1980년 5월에 전한 광주 시내 모습입니다. 대부분 흥분한 시민들이 돌을 던지는 장면이고 다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시민들의 폭력 행위만 부각한 겁니다. 와열된 시위 군중들은 화분 때 공중전화박스, 입간판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제지하는 군인과 경찰관들의 돌을 던져 중상을 입혔으며 시위는 일부 시민들의 일탈로 몰았습니다. 폭도들은 정부 당국이 사태 수습에 대한 호소와 활동을 예면한 채 위협과 선동을 계속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조종하고 있다고 왜곡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반정부 투쟁을 계속할 것을 격렬하게 선동하면서 이제 서울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고 광주 KBS는 불타고 있었고 뭐 우리가 만약에 그때라면 광주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는 게 좀 힘들죠. 그 두 번째로 이 당시에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보안사 군인이 데스크처럼 보도국에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뭐 보안사 군인이 넥타이 메고 왔겠어? 군복 입고 권총 차고 왔지. 그래서 이제 기사 하나하나 검열해서 이건 내지 마라. 그러면 이거 안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니 그냥 뭐 하고 싶은 말이라기보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글쎄요. 엄청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약간 더 대단하게 그러니까 이분은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밌어요. 이때도 이게 뭐 80년대인데 똑같아. 9시, 7시인데 9시가 좀 메인 뉴스고 7시는 조금 관심사가 좀 덜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장두원 기자라는 분이 보안사 요원 이제 딱 데스크에 앉아 있는 데스크 보도국장보다 더 무서운 사람한테 이제 광주의 실상을 자료를 담으니까 5월 21일이었대. 5.18 나흘째지. 가서 이거 보도해도 좋냐? 물었는데 그분이 죽고 싶으면 보도해라. 근데 뭐 이런 데스크가 다 있어. 그렇지. 그러면 실제로 보도하면 죽는 거야. 그 사람들 야 죽고 싶냐 이게 아니라 죽고 싶으면 보도하십시오. 차분하게. 차분하게. 진짜. 진심으로. 보도하면 죽는 거야. 그 당시에 광주는 더군다나 더 그랬을 거고. 그 이제 그 말을 듣고 쫄지 않고 이 보도국장이 허락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아나운서한테 원고를 줬대요. 이때는 뭐 이렇게 읽어서 녹음을 해서 틀었나 봐요. 아나운서가 뭐 쫙 읽었나?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담당이 7시 뉴스 편집부 기자였대. 지금 우리 땅 뭐 네.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보안사 직원도 9시 큐시트만 봤나 봐. 그래서 7시에 쓱 냈대요. 그 사전 검열이 없었나 봐 7시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본 보안사가 이거 뭐야 해갖고 그 보안사 요원이 교체됐대. KBS를 담당하는 보안사 요원이. 데스크가 교체된 거야. 네. 똑바로 안 한다고. 그래서 그 2달 뒤에 이제 이분도 해직. 그러니까 이분만 딱 꼬집어서 해직된 건 아니고 1차 이제 언론 해직 명단에 이제 포함돼서 이제 잘렸죠. 요거를 이유로. 그럼 이 장 선배는 다신 언론으로 지금 모 언론사 주필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뭐 목숨을 걸고 한 건 아니지 않나? 뭐 광주에 있지 않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공포.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지 해직이 문제가 아니라 질질질 끌려가갖고 죽도록 그치. 두드려 맞고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때는 고문 뭐 이런 거 뭐. 아 생각해봐, 난 고문 나다 불 것 같아 난. 그렇지. 김기화가 나쁜 다 얘가 시킨 거예요. 김기화라고. 아니 우리가 치과 가서도 그쵸, 앉아서 이거 무서운데 그쵸. 내가 치료받으러 갔어서 스케일링 당하는 것도 덜덜덜덜 떨리는데 그 눈 가리고 지하실로 끌려가서 그 남영동 끌려가서 그 공포를 극복하고 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 저희가 시대 상황을 겪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단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제가 보는 여기 선배와 병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저항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또 저항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때는 해봐요. 이제 저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했다. 과연 내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겠나? 대들 게 없애라 그러면은 선배. 될 게 못 없어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왜냐면 17만 구독자들이 시청 구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무조건 나는 싸운다. 야 진짜. 이거는 일어나라. 일어나실 필요 없고요. 앉아서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청와대 청원 이거 먹으면 되는 게 없으니 많았어요. 이거 써주시면 돼요. 이런 사람일수록 권총 한 번만 들면 아이가 없애겠습니다. 권총은 내가 모르겠어. 권총.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없앨 거야. 아니야, 그러진 않은데. 예전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 사학과 교수님께서 어떤 영웅이 나타날 때 뭔가 이 사람이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그 상황이 마주쳤을 때 몸이 어떻게 딱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언제나 집단에는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딱 뭔가 그 교수님 말이 딱 생각이 그렇게 볼 수 났어요. 있을 만큼 용기 있는 결단이었던 거죠. 그 작가 말이 딱 맞아요. 이게 아무리 말로 뭐 이게 맞고 무슨 뭐 정의가 어떻고 뭐 언론 정의 어쩌고 그 야부리 터는 건 쉬워요. 그리고 짜실하게 좀 정의로운 척하는 건 쉬워. 근데 진짜 나의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의 선택이 딱 놓였을 때 딱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행동하는 그 순간의 그 선택이 그 사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뭐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거는 그냥 한 소리고 실제로 그 상황에 딱 놓여봐야 그 사람이 진가를 알 수 있다. 이때 어마어마한 공포. 그 공포를 정말 목도하고 마주하고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처자식과 내 가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중압감 속에서도 어떻게 딱 행동하냐는 그 상황 돼봐야 알아요. 아니, 몰라. 권총찬 보안사. 그러니까. 근데 거짓말했잖아. 보도국장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근데 물론 권총 안 찬 선배가 서운해하는 것만으로도 적폐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보안사 말을 더 잘 듣겠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습관과 맞아,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아니요라고 얘기해보는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막 더 큰 불이가 왔을 때도 저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니까. 나는 이 대들기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어떤 반골 기질의 일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야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용기도 못 내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보다 더 큰 용기는 당연히 못 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조금씩 한 발짝씩 더 가보는 거. 맞아요, 당연히.
한계를 조금 더 넓혀보는 거. 막 나는 이런 게 어떤 중요한 삶인가를 계속 확인해 보면서 살다 보면 정말 더 큰 상황에서 더 좋은 판단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겠죠. 네. 알아서 적폐의 입안의 혀처럼 굳은 기자를 보다는 안 그런 기자들이 더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 뭐 KBS 뭐 사과 드리게 뭐 이거 하나 있겠습니까?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하여튼 요런 사과와 반성이 앞으로도 좀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 전사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요런 것도 있습니다. 이 우리뿐이 아니라 사과할 분들이 많다. 사실은 사과할 분들이 더 많다. 네이버 댓글, 네이버와 트위터 댓글 우리 정력 기자 읽어주세요. 네이버 SSUN 땡땡땡님이 호 전두환 빼고는 다 사과하네. 네. 트위터에 남땜땜님이 남떨띠이죠. 남땜땜님이 아니 씨바 미쳤나봐. 난 한 달 40만 원으로 사는데 전두환 아들은 한 끼에 62만 원을 처먹네. 전두환은 처벌도 안 받고 살아있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SBS의 빛나는 단독이죠. 5월 18일 정말 가장 빛나는 단독이었던 것 같은데 한 끼에 62만 원 전두환 아들 호화 생활의 뒷 배경. 비싼 거. 그래서 전두환 아들은 지금도 똥똥거리면서 호화롭게 잘 살고 있고 전두환 씨는 나이스 샷 골프 하시면서 잘 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5.18 관련 뉴스는 한 1년 동안 또 열심히 취재해서 5.18에 또 내고 또 1년 취재해서 5.18 또 내고 계속 내가지고 이 많은 의혹이 다 정말 명명백백히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게다가 5.18 관련 망원 우리가 또 했었잖아요. 그렇죠. 3인방. 거기 이제 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네. 이날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제 물론 사과했어요. 그저 주호영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도.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김순례, 이정명 의원은 당시에 이제 막 뭐 징계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당에서도 사과하고 당 차원에서 이제 경징계를 했죠. 근데 윤리위 회부대에서 뭐 별 징계 안 받고 이제 네. 무사히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당의 정체성은 그렇다라는 그래요. 사과 한번 한 것 거예요.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같은 생각으로 우리 콩님 댓글 우리 박 작가님이 읽어주세요. 트위터에 쿵222님이요. 주호영은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5.18 망원 3인방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이나 빨리 퇴출시켜라. 아직 20대 국회 끝나지 않았고 기회는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빨 터는 건 쉬워요. 근데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행동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서 행동하시라. 는 내용의 댓글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습니다. 5.18 기사는 앞으로 저희가 꾸준히 다루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우리 강병수가 준비했죠? 네. 저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을 것 같은 기사 준비했습니다. 차가 안 움직여요. 핸들이 안 돌아가요. 초기 결함이 잇따르는 제네시스. 양미철 기자가 쓴 기사 준비했습니다. 야, 이게 제네시스 G80 얘기죠. 그렇죠. 네, 맞아요. 프리미엄 세단. 이 G80 진짜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이쁘긴 이쁘더라. 예약해야 된다 어쩐다 물론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 현대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댓글 되게 웃긴다. 자, 요 아이템은 댓글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웃긴다. 첫 번째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좀 읽어주세요. 클리앙에서요 맥미니님이 제네 실수가 또 제네 실수했다. 제네시스니까. 네. 또 다음. 다음에서 라피에르님이 검증 덜 된 신차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뽑기에 실패한 소비자 책임입니다. 애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애템. 이른바 애템. 꼭 뽑기라고 하죠. 이게 뽑기. 공산품이라는 게 원래 공산품은 원래 품질이 다 똑같아야 공산품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그래서 이제 뽑기 운이 없었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현차 유저들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더 슬픈 이야기는 우리 얼음꽃나무님이 어쨌든 현대차를 선택한 고객의 과실이다. 고객 과실이다. 뭐냐? 현대차를 선택한 거다.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현차를 선택한 것 자체가 과실이다라는 거죠. 물론 현대차 잘 돼야죠. 잘 돼야 되고 거기 일하시는 분 많고 그런데 맞아요. 이런 결함 때문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 그리고 현차 이 결함 이야기가 꽤 예전부터 나왔었네. 자 이게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제목 그대로예요. 이 차가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안 핸들이 되지. 안 돌아가요. 차가 안 움직여? 차가 안 움직여. 악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를 움직이려고 시동을 켰는데 계기판에 브레이크 시스템 점검 중 이런 메시지만 나온 다음에
차가 아예 안 움직였던 상태예요. 근데 이게 운행 중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다행이지. 준비 중이었을 때 이런 게 뜬 다음에 차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다행이지. 운행을 하다 갑자기 이게 딱 멈췄으면 멈춰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핸들이 안 움직인다고? 핸들 이건 또 다른 사례. 이건 뭔 사례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차를 움직이려면 핸들을 연기하는 거. 핸들 이렇게 꺾고 해야 되잖아. 직진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핸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긴 전인 거지. 네, 시동을 켠 뒤에 핸들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뭐 이거 보고 막 안마의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만큼 차체 떨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같이 안마의자냐. 현대가 아니라 코지마였어. 코지마. 아 근데 핸들이 어떻게 안 움직이지? 모르겠어요. 제네시스가 제네시스가 직진만 할 수 있네. 직진남을 위한 차네. 뻔한데 무조건 부산 가는 거네. 부산까지 가야 되네. 그렇죠. 경부만 탈 수 있어. 경부 타면은 부산까지. 진짜 아찔한,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브레이크는 되는지 모르잖아. 때문에 출발 안 했으니까. 아니, 너무 황당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핸들이 안 되면 차는 핸들이 돼야죠. 아이씨 범퍼 카드 핸들 없으면 못하지. 근데 그래서 이 운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속 터지죠. 막 아침에 가야 돼 아니 출근하는 불안이 차가. 아니라 그 차 못하지. 근데 이게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난 3월 말 출시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이런 류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건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제 이게 불안해서 그 차를 다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입장이 더 화가 난다. 이 차를 보고 이런 분들의 댓글이 많습니다. 정윤 기자 여기 다음이랑 여기 댓글 좀 읽어주세요. 다음 에르메스님이 저 현대차 측 입장 말한 사람은 고급 차량이라고 비싸게 받고 팔았으면서 작업자 실수 이러면 끝이냐? 이 정도면 차 만들 자격도 없다. 네, 일단 현대차 입장이 뭐였죠? 현대차 입장이 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핸들이 돌아가지 않는다. 어? 왜 그러냐? 너무 짜증나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현대차 입장이 핸들 잠김 현상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실수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G80 차량에 연료 주입을 담당하는 인젝터란 부품이 있는데 차를 만들 때 작업자가 부주의해서 일부 부품에 찍힘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현대차 입장인 거죠. 아 실수. 그래서 딱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클리앙의 레드 형광등님이 LED 진짜. 나도 H.O.T 하소리 읽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자 이건 심각하지 않아? 아니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레드 형광등은 레드도 아니고 말이죠. LED를 말이죠. 레드라고 하고 말이죠. 클리앙의 다음 댓글 읽을까요? 아니요. 클리앙 LED 형광등님이 네. 만들다 보면 결함이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죠. 그 후에 대응 방식이나 처리 방식 때문에 더 욕먹는 거라고 봅니다. 계속일까요? 다음 조태양이다 님인 거죠? 조태양이다 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타기업 품질 관리 및 CS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이 현재 제기되는 고객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불만 사항이라고요. 불만족의 뜻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불만이 아니라 차량 불량에 대한 건의입니다. 불만은 정상품에 대한 불만족이지만 이건 불만 사항이 아니라 불량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소화할 수도 아닙니다. 생명유지 품질 장치에 대해서는 최소화가 아니라 제로화해야죠. 적어도 제로화에 가깝게 만들어서 나와야죠. 고객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고객들이 한 분, 두 분 사라져 모니터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다. 사고로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팔린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인데도 이렇게 불량이 이게 비싼 차니까 많이 그렇게 막 엄청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이 팔리면 더 많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대차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검사도 빨리 하고. 이분 말씀이 맞는 거 이게 뭐 불만 사항이 아니라 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더 이상 불만 사항이 아니라 진짜 이거 너무 많이 심각한 무서운데. 문제죠. 그렇죠. 불만을 가질 수도 없게 되는 건데. 운행 중에 그러면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사라져 모니터도 할 수 아니 없을 근데 거예요. 어떻게 핸들이 생각할수록 이 믿겨지지가 않네. 한국에서만 현차가 좀 뻗팅긴다. 미국에서는
바로바로 AS도 해주면서 리콜도 해주고 그러는데 한국 차만 내수차를 막 차별한다 이런 댓글이 늘 달립니다. 이번에도 달렸어요. 작가님이 여기 보배드림부터 댓글 좀 읽어주십시오. 봅에서 떵칫하고 품위 유지하자 이거야 님께서요. 그놈의 1년 후 수입차는 저렇게까지 못 본 것 같은데 현대는 그렇다 쳐도 제네시스는 프리미엄인데 제발 결함 좀 없게 나와야지. 소비자가 빠른 출시 원하는 게 아니다. 좀 미루더라도 싹 좀 신경 써서 나오면 덧나냐 좀. 차 사고는 나면 안 되잖아. 라고. 그렇죠. 차 사고 나면 안 되죠. 아이 다음. 제네시스만 아반떼도 결함이 있으면 안 되죠. 어쨌든 이분의 의견이 그렇다. 떵칫하고 품위 유지하자 님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차 보배드림 네, 안 되지.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KBS 뉴스 홈페이지의 포도 현승파님께서는요. 미국에서라면 어마어마한 소송에 시달릴 것 같은데 한국이라 이런 대응을 하는 건가요? 라고 의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롭땡땡땡땡님께서는 미국에서도 그러겠나? 이 나라 법이 그래도 되는구나 싶게 허술하니 저러고 판치는 게 가능한 거다. 국회의원님들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법을 좀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나오는 말이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없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참 우리나라 보면 약간 답답할 때가 많긴 많아요. 네, 예전에 BMW 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진짜 손방망이라는 말.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조지는데 안 되는 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아 그때 우리 다뤘잖아. 네, 민경호 구형이 네. 리콜 쉽게 하는 법안 우리 민경 얘기 그만하면 안 돼. 만지려고 했다고. 사람들이 야 저기 네 선배 지나간다 계속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뒤에서 이 대형차 제조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리콜을 안 해주죠. 그렇죠. 게다가 의원들이 이거를 넙죽넙죽 받아 먹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올 정도로 아마 의원분들 차 중에 하나 핸들 안 움직였으면은 진짜 길을 쓰고라도 어떻게 했을 텐데. 바로 새 차로 바꿔줬겠지. 그렇지. G90으로 야, 바꿔줬겠지. 그렇지. 너무하다. 벤츠로 바꿔줄지도 몰라. 사가지고. 현대에서 어떻게 벤치 바꿔줘요? 벤츠 사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도 좀 그래서 이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뭐 시기상조도 하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뭔가 이런 소비자들의 권리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급발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 좀 이번 국회에서 좀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제대로 된 이런 리콜이나 보상 규정 같은 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문유부 코너 여기서 정리하고 오랜만에 돌아왔죠 이 뉴스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골목 상권의 반란,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 소식 놓치지 않을 거예요. 대들기 소식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소름 돋았어. 나 읽으면서 이건 줄 알았네. 야. 자 어떤 내용 갖고 왔죠? 오늘 N번방 방지법을 가져와봤어요. 네. 저희가 N번방 관련해서 다루기도 많이 했었고 이게 아마 내일 통과가 될 걸로 보여요. 이 N번방 방지법이. 근데 문제는 N번방을 막을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이게 거의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봤습니다. 네. 일단 어떤 내용이죠 이게 N번방 방지법이? N번방 방지법이 핵심이 뭔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게시판에다가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인터넷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어떤 성착취물이 올라왔을 때 즉시 삭제하고 거기에 그 다른 사용자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카톡 그러면 사업자에게? 사장이 그런가요? 그쵸. 카카오톡이 해야 되는 거죠. 카카오가. 텔레그램에는 못할 거 아니야. 텔레그램이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문제예요. 해외에 있는 사업자들을 그거 아무 의미 어떻게 없잖아. 할 건가.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업자들은 뭐 공조를 통해 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법 가지고는 사실은 없지. 네, 부족하다는 거죠. 그 누가 솔직히 카카오톡에 그런 거 올립니까? 카카오톡은 다 금방 걸리고 뻔한데 서버 한국에서 그 앞서가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 N번방 방지법이 제2의 N번방은 막지 못하는 법이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쟁점이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읽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스티지의 익명님이 엠번방 방치법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형량이나 걸리면 세게 때리지 범죄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국민적 메신저를 감시하려고 드네. 진짜 어이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개드립의 내일부터 다이어트님이 저 법이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불사하면서 카톡이랑 라인은 압박하는데 정작 텔레그램은 1도 영향 없다는 게 이 법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함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게시판이나 이런 사이트만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끼리 막 비밀 채팅방 만들 수도 있고 사적으로 막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불법 성 착취물을 공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AI가 들여다보든 사람이 들여다보든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그러면 그 사전 검열이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라고 시민단체들은 반발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건 것 같아요. 이거를 과연 이거 보는 거에만 쓰는 거냐. 이거를 만약에 본다는 핑계로 뭔가 개인의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걸로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통위에서는 아니다. 우리 입법 취지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선에 한해서 이거를 다수의 접근을 막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업계는 야, 문제가 생기면은 니네가 법 적용할 거야? 이 적용은 어차피 경찰,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적용하는 건데 그러면은 니네가 아무리 입법 취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비공개 대화방까지 법을 적용해가지고 사업자한테 책임을 물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우리는 못 믿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지금이야 엠번방 관련된 목소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이제 모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액션을 보여줘야 되니까 만드는 건데 뭔가 졸속이라는 느낌을 좀 지을 수 없는 거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진짜 그래서 아예 이제 21대에 다시 좀 논의를 깊게 해서 수기를 새로 다시 하자.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네. 말씀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 많아요. 트위터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님. 트위터의 준세리니님께서 과격하게 말해 패기 쉬운 놈만 패고 요금 먹고 문제 해결도 안 된다는 것이다. 기술적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 개인의 일탈을 서비스 업체가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고방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 그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차단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신고가 접수된 그 성착취물이 있으면 그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의 어떤 특징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찾을 수 있어. 찾아서 그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면은 그거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적 조치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방통위에서는 일반 인터넷 사업자들한테도 좀 공유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엠번방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 만든 거잖아요. 새로 생산한 거니까. 네, 새로 생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없겠네. 그렇지. 누가 생산해서 DB에, 그러니까 누가 신고해서 DB에 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N번방 방지를 못하는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그 한계가 사실은 있기는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그러면 안 할 것이냐, 이게 정부의 입장인 거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미 이제 신고된 동영상이 계속해서 도는 문제도 있었잖아요. N번방 사건에서. 그쵸. 그러니까 그거라도 그러면은 막을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문제 있다고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건 틀린 말은 아닌데 N번방 방지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100% 완벽하지도 않은 거를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법이 무서워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겠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참 좀 과하게 하는 것 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제대로 처벌을 못하는 그러니까 논의가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구멍숭숭 법이라면 좀 다시 좀 숙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약간 여론에 떠밀려서 그냥 막
급하게 하는 급조하는 느낌이 경향이 없지 없지 않네요.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별로겠죠. 뭐.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또 독특한 기사를 써가지고 사람을 또 개빡치게 만들었는데 조선비즈. 뭐냐 조선비즈 N번방 방지법 알고 보니 통신료 인상 허용법이었다. 오잉? 이건 뭐지? 라는 거예요. 트위터 댓글 우리 작가님이 좀 읽어주세요. 트위터의 희망사님께서요. N번방 방지법이 들어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사의 수건이라는 통신비 인가제 폐지가 들어있다. 폰 요금 계속 올라도 닥치고 써야 될 듯이라고 하셨고요. 일조님께서는요. 전기통신사업법에 N번방 방지법 외에도 통신료 인상한다는 내용 들어갔다는 기사인데 왜 제목을 이따구로 쓰냐 진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반감만 생성하고 도움은 1도 안 되는 기사다라고 네,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근데 이거 누가 저한테 팩트 체크해달라고 이걸 보내셨는데 메일로. 근데 이게 기사 내용은 다 맞아요. 기사 내용은 맞고 제목이 이제 이렇게 좀 되게 자극적인 건데 이거 저희가 N번방 방지법이라고 이 지칭을 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여러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항 중에 하나가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항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선비즈 기사처럼 통신료를 지금은 이제 SKT 같은 경우는 그 상품을 판매할 때 그 통신료를 얼마 받을 건지 정부에 인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인가를 안 해주면 새로운 이제 요금제를 해서 다시 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신고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근데 이게 반발이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발이 많으니까 이거를 신고를 하면 15일 안에 좀 검토를 해서 15일 동안 검토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반려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자동으로 통과되도록 하는 그런 법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럼 뭐 정부가 일단 한번 본다는 거네요. 그래도. 한번 본다고 하는데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G가 나오고 이 SK에서 7만 원짜리 요금제를 한번 냈잖아요. SKT에서. 몰라요. 처음엔 7만 원짜리 요금제를 한 달에 7만 원? 냈어요. 네, 근데 아무리 5G라고 하더라도 없던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7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2달 동안 검토를 해서 야 7만 원 과하니까 싼 거 내놔 한 거예요. 그러니까 SKT에서 그러면은 더 낮춰서 5만 원짜리 5G 상품도 개발할게요 해서 5만 원을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데 2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15일 안에 되겠냐?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입니다. 그건 아무튼. 이 기사는 이렇게 하면은 N번방 방지법 때문에 통신료가 인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약간 문제인 제목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뭐 이런 네. 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이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쓰면 안 돼. N번방 방지법이 이콜 통신량 인상 허용법이라는 거잖아요. 하하 니네 속았네. 약간. 하나 니네 N번방 방지법이라고 응원하지 알고 보니까 통신량 배불러주는 거네. 병신 뭐 바보들아. 이거 트위터에 개돼지들아. 막 그랬어요. 막 이거 N번방 방지법 하자는 애들 너네 요금 많이 내라 실컷 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롱하는 내용이 맞다며. 문제는 이 개정안은 통째로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통신료 인가제 폐지는 이제 보수당에서 주로 많이 주장을 해왔던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해왔던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 계속 뭐 발의만 했지 별로 논의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거라고는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N번방 방지법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었는데 슬그머니 사실은 이 개정안에는 이것도 슬그머니 있었다. 그럼 제목을 이렇게 여기 쓰면 안 그 되지. 주목을 못했던 거죠. 제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뭐 뭐야 통신료 인상 허용법, N번방 방지법 타고 뭐 슬그머니 국회 통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써야지. 네. 제목 잘 썼어? 선배가 데스크였으면 이거 쓴 기자는 엄청 혼났겠네. 그랬을 거 같아. 둘이 쿵짝쿵짝. 궁짝? 정말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반감만 생성하고 도움 1도 안 되는 기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 어설프게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러니까. 네, 정말 취지마저도 왜곡시켜버리는 거니까 글쎄요, 좀 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수기가 필요하면 영원히 통과하면 어때요? 이런 건 저는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21대에서 논의를 좀 진지하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거 뭐야 통신료 인상 허용법은 좀 빼고 그건 따로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아무튼 이 뭐야 인스티지 익명 댓글 우리 정혁 기자 읽어주십시오. 인스티지 익명으로 갑자기 또 생각나서 또 빡침. N번방 운영한 운영자가 징역 1년. 갓갓한테 물려받아서 N번방 운영한 켈리가 아동 청소년들 등장하는 음란물 거의 10만 개 저장하고 약 2,600개나 텔레그램에 배포해서 몇 천만 원을 챙겼는데 징역 1년. 법 바뀌면 진짜 세게 처벌할 수 있긴 한 건가? 인터넷 사업자도 책임을 지우게 하겠다. 근데 그게 텔레그램은 빼고 텔레그램은 빠질 것이 현실적 걱정되고. 문제로. 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고안해서 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뭔가 이 상황에서 반대하면 되게 이상하게 보이겠죠. 네, 그리고 이게 시민단체들별로 좀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아까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일단 분리해가지고 N번방 방지법은 우선 통과를 시키고 요거는 이제 인가제 폐지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참여연대 안이 있고 난 참여네. 많은 사람이 저도 둘 다 안 돼 하는 그 또 이제 다른 관련 시민단체 쪽 의견도 있고 네, 복잡합니다 좀. 나중에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있지 않나?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시행령 만들고 뭐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21대 국회에서 이걸 좀 더 촘촘하게 좀 잘 해서 하여튼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를 한번 만들어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빨리 일단 통과시켜 놓는 게 또 필요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왔다 갔다 하시네요. 네? 왔다 갔다 하시네요. 이게 아니, 정답을 알 수는 정답을 알 수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뭐 늘 정답을 아는 건 아니죠. 정답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정혁 기자는 늘 정답을 아나 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2부 알고 보면 더 빡치는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